오늘 서양미술용어사전 완전정복 64페이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 후앙그리 후앙그리 작가에 대해서 볼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게 입체주의가 있죠. 그래서 입체주의에 관련된 거를 사전적 의미에서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33강이네요. 한번 직접 보시죠. 그리 후앙그리.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그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 우선은, 어, 보시면은, 입체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무대 디자이너, 사파가. 이 사람은 여러 가지의 미술 관련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이제 출판도 하고, 뭐, 조각도 하고 했는데, 위에 일생에 대해서는 별로 볼 게 없고요. 주요 작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마지막 보시면은 그리의 엄격한 회화는 아무래도 이제 입체파적인 특성이다 보니까 엄격한 회화는 피카소와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후앙그리 우선 작품을 보시고, 근데 후앙그리 작품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굉장히 색채적인 요소가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입체주의에서의 분석적 입체주의랑은 다르게 색채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콜라주 형식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피카소와 브라크의 영감에 의한 작업과 대조를 이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작품과 다르다, 그러니까 입체주의의 작품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업과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인데, 회색 갈색의 주조로 하는 단색 톤의 분석적 큐비즘을 거친 후에 입체주의의 화가들의 처음으로 다시 색채를 사용하기 시작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 위에 있는 작품을 보시기에도 색채적인 요소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입체주의로 이제 서로 맞물린 정물화의 탁자 위에 배와 포도, 그 위에 도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풍부한 색채가 특징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교양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조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 작품에서 유사색들과 대비되는 색채들, 그래서 색채에서 대비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색채와 색채 사이에,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그 중간 색채와 색채 사이에 검은색과 흰색 사이의 변조를 통해 특별한 색채 효과, 다시 말하면 대비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그래서 1914년부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분석적 큐비즘, 회화적 공간을 보다 강하게 대상의 재현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시키고 자율적인 회화 과정을 연출하기 위해 큐비즘의 콜라주 기법을 파페콜레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15년 이후에 종합적 큐비즘 양식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역시나 분석적 큐비즘에서 색채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므로 해서 물론 이제 그거에서 이제 이 분석적 큐비즘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 무채색 계열을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색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콜라주 기법도 역시나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15년에 이후 종합적 큐비즘을 이행하게 되는데, 1916년, 19년까지 건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건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대상적인 것이 시각적인 기억과 환원적인 형상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평면적이고 색적인 구세. 다시 말하면 지금 위에 도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면적이죠, 되게. 우리 입체주의의 작품의 대상은 우리가 이제 콜라주나 파페콜레의 형식 이전에 분석적 입체주의의 대상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은 결국 평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색채적인 구성에 도달하게 되면서 리스트의 자극을 받아서 이 조각 작업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후앙그리의 조각 작업도 역시나 입체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드를 하기 전에, 요거는 이제 그리드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었던 뭐가 있었으니까 입체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입체주의를 한번 볼게요. 자, 입체주의는
1917년경에 그 파리에서 피카소와 브라크 두 화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탄생하는 회화와 조각 양식인데 20세기 초의 현대 미술의 가장 중요한 흐름인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는 그 입체주의, 그 20세기 현대 미술의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는 보통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입체주의는 물론 이제 입체주의가 이제는 인상파에 이거 너무 굵다. 인상파의 그 후기에 해당되는 세잔. 이 세잔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세잔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잔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가 이제는 한 대상의 고정 시점에서 벗어나서 다시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상을 견고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걸 흔히 그 구현이라고 하는데 대상 자체를 단순화시키게 되죠. 대상을 단순화시키게 됩니다. 다시점으로 이제 단순화를 시키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분해합니다. 분해를 하게 되죠. 왜 이것도 또 버벅대는지 모르겠네. 분해를 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재구성을 하게 되죠. 어디서? 이걸 어디서? 인지로 재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면에 펼쳐놓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점, 이 부분의 특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입체파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체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20세기 중요한 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기하학적 추상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그리드도 나오는데 이 그리드가 이 기하학적 추상의 근원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기하학적 추상은 우리가 이제 대상을 단순화시킨다고 해서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단순화가 나오잖아요. 단순화. 근데 이 단순화를 잠깐 꺼내서 얘기하면 단순화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그리드 형식으로 쪼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 형식을 쪼개는데 그 방식이 결국 단순화 과정. 우리가 그걸 단순화 과정을 흔히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대상을 단순화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대상의 근원적인 요소로 그 환원주의적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대상의 근원을 찾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죠. 그래서 환원주의. 자, 이렇게 환원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하학초상의 우리가 이제 근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나오는 기하학적 추상은 굉장히 뭐랄까요, 입체파의 어떤 요소에 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세기 초의 현대미술가의 가장 그 중요한 흐름이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1908년 화상 그 캄바일러의 갤러리에서 열린 브라크의 전시에서 미술평론가 루이 보셀이 브라크의 작품을 작은 큐브들이라고 묘사하는데 기인을 하는데 위에 두 화가들은 특히 세잔에 여기 나오죠. 아까 얘기한 대로 세잔이 나오는데 세잔의 후기인상주의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대상을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한 상이한 측면을 작은 기하학적 기본 형태의 결합으로 동시적으로 재현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이 동시적인 거와 요건 좀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 동시적인 것과 대상을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각도의 관찰을 하고 그럼 분석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의 관찰하고 상이한 측면을 작은 기하학적 형태로 결합을 했다. 이것을 흔히 요 부분을 그냥 우리가 이 사전적 의미의 개념이 있지만 요거를 흔히 우리가 필독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대상을 분해해서 이거 빨간색이 아닌데 아까도 했지만 대상을 분해해서 대상을 분해해서 그것을 재구성한다. 그러면은 분석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시점. 자, 여기서 다시점은요, 동시성, 다시점은 동시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 시점은 그 시간이 한정돼 있죠. 그런데 다시점이라는 것은 대상을 윗면과 옆면과 측면을 볼 때 시간이 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쵸? 시간이 다 다르다라는 것인데, 그 시간이 다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한 화면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시점에 의한 동시성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동시적으로 재현하고자, 그렇죠. 그래서 동시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시점에 의한 동시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형태 분석에 집중하기 위해서 회색이나 갈색, 그러니까 형태를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색을 포기해 버리죠. 그래서 회색이나 갈색 등의 단일 톤으로 색채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의 형태의 분할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더 분해됨에 따라 그 형상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상화되자 이들은 다시금 대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추상화에서 다시금 대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따가 보고요. 그러면 계속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추상화됐을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대상이 쪼개다 보니까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게 돼요. 이건 사실 실패한 거라고 제가 항상 수업 때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회화의 평면성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일루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면성, 그 대상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어차피 평면성이 일어났어요. 의도치는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의도한 거라면 여기서 끝났겠죠. 근데 이게 의도치 않은 거란 말이야. 어쨌든 회화의 평면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다시금 대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상성 강화라고 써 있지만 실제감을 주기 위해서 1912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큐비즘을 실험하는데, 이때 전자의 큐비즘을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아까 분석 큐비즘, 후자를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부르고요. 분석적 큐비즘의 자연의 사물에 출발해서 그 형태를 파편화된 기하학적 형태로 쪼개가며 대상을 분할해 갔다면, 종합적 큐비즘의 이와 반대로 자유로운 기하학적 생면을 결합해서 대상을 형상해 나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 대상의 사물, 일상의 사물을 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제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합적 큐비즘 이외에도 대상적 연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벽지나 티켓, 신문조각 같은 일상의 사물들을 화면에 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도입하게 되는데, 분석적 큐비즘의 시기와 달리 다시 다양한 색채들이 부활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석적 큐비즘에서 나타나는 형식 중에서 종합주의로 넘어가면서 바뀐 것이 있단 말이야. 얻은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뭐예요? 실제감을 얻었다라는 거죠. 실제감. 실제감을 얻었는데, 실제감을 얻은 대신에 이게 프로그램이 녹화는 되고 있죠. 녹화는 되고 있고, 얘가 잠깐 됐네. 실제감을 얻었다. 두 번째로는 색채를 얻었죠. 원래 분석적 큐비즘에서 색채를 포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감과 색채를 다시 가져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지, 티켓, 신문 조각 같은 일상의 사물을 화면에 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도입해서 분석적 큐비즘의 시기와 달리 다시 다양한 색채들을 사용했고, 드로잉의 첨가를 통해 가지고 부분적인 대상의 시각적 특징, 매우 사실적인 양식, 여기서 보시면 드로잉의 첨가, 이런 거. 이게 브라크 같은 경우는 뭘 썼어요? 물론 그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미 뭘 썼다? 판화의한 기법으로 스텐실을 썼다. 스텐실을 썼는데, 이 스텐실을 통해서 실제감을 주기 위해서 스텐실을 썼어요. 이 스텐실을 통해 가지고 사실과 동일하게 현실을 반영하고자 스텐실을 쓰고, 그림도 되게 사실적인, 그래서 흔히 뭐래요? 트랭프레유의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감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이 정도에서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잠깐 그리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허황그리와 입체주의를 묶어서 특징을 한번 잡아봤는데, 요거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더 세분화되는 것은 어차피 이 사전적 의미에서 여기에서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린 것까지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다른 책을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